말 한마디 한마디에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유리 김영란입니다. 네, 계속될 것 같던 추위가 이제는 지나가고 따뜻한 꽃축제 소식들로 이제 가득한 완연한 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용기 있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면서 2025년에 구구절절 문을 함께 열어주셨던 영란쌤은 찾아온 봄을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이제는 옷차림도 제법 가벼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봄바람도 조금 더 피부로 더 잘 느껴지는 것 같고 거리마다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꽃망울도 맺히고 또 피어난 꽃들 보면서 눈도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봄을 다 오감으로 잘 느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생각지 못했는데 눈과 코 이런 피부로 봄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유리쌤은 이런 봄맞이를 무엇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는 계속 이제 작년부터 사고 싶었던 간절기 이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크게 이제 마음을 먹고 간절기 이불을 샀는데 딱 이불을 덮으니까는 확실히 그 겨울에 무거웠던 이불의 무게랑은 다르게 이제 가벼운 이불을 덮으니까는 와, 이제 진짜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왔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봄이 왔다는 거를 몸으로 느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쵸. 맞아. 이불이 얇아지면 또 그런 느낌이 들고. 저도 이렇게 차로 출퇴근할 때 봄이 확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 거리에 있는 나무들에 뭔가 잎이 매달려 있거나 꽃이 피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지가 앙상해질 때 그럴 때 계절이 변하고 있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 풍경이 바뀌는 게 가장 그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에 좋은 정보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어떤 정보,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계절에 대한 이런 정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이런 오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런 변화가 있다, 자연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근데 이런 자연의 변화들이 오감으로 이렇게 감지되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짜릿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머 꽃이 피었네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벅차고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꽃사진이랑 풍경사진을 프로필 사진로 해놓으시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내가 벌써 이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좀 구슬프기도 해요. 벌써 그러신다니 좀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아프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봄이 다가오는 이 정보를 이제 모든 감각으로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은 이런 감각들이 고도로 발달된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영란쌤은 예민하다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저는 이렇게 예민하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개복치라는 그 생선? 어류가 떠오르는데요. 이게 개복치가 약간 어떤 자극이 주어져도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 약간은 조금 슬프고 뭔가 이렇게 유리멘탈이라고 한때 이렇게 불렀었던 것 같은데 예민의 끝판왕 이미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자극을 이제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만큼 크게 느끼는 게 이제 개복치인데, 그래서 개복치만큼은 아니지만 신체적인 감각, 환경적인 자극을 보통 수준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나 크게 느끼는 분들이 있죠. 네, 오늘의 도서가 그런데요. 요즘에 좀 핫하죠. 이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학을 다룬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심리학자 최재훈 대표님도 이 매우 예민한 감각을 가진 소위 말하는 HSP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쓰시게 됐다라고 해요. 유리쌤은 혹시 HSP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 작년부터 HSP에 관련된 이제 영상들이 유튜브에 이제 많이 떠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접하게 되었었는데, 저도 그 영상을 막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가지고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HSP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는 했었어요.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기는 했어요. 책을 보면서.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저랑 비슷한 부분이 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책을 보면서도 이렇게 좀 관련된 정보들을 또 관심 있게 이렇게 찾아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책 내용을 보면은 그 HSP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란쌤은 몇 개 나오셨었죠? 저는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HSP 검사에서 11개. 그러니까 23문항 중에 11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한 13개에서 15개 이상이 되어야 네. HSP라고 그러니까 뭐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기대치에는 이제 못 미치지만 약간은 좀 그래도 예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혹시 네. 유리쌤도 해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7개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뭐 그 전부터 저는 좀 무던한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도 어느 정도의 좀 예민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검사를 하면서 뭐 0개가 나오진 않겠다라고 하면서 했더니, 저도 한 7개, 뭐 8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래도 예민성은 좀 있구나. 아예 완전 무던한 성격은 또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결과가 또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저희만 해보지는 않았고 사무실에서 저희 직원분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서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10개 언저리 뭐 또 그 이하로 되게 적게 나오신 분들도 있었고 또 몇몇 분들 중에는 13개 이상이 나온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분들이 평소에 예민하다라고 느끼지 못했던 분들이어서 좀 놀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책에서도 무던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예민한 HSP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HSP 검사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책에도 실려 있기도 하고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서도 쉽게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볼 수 있고 검사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기질을 이해한 다음에 이 책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예민한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제목으로 1부 북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SP는 어떤 유형의 사람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HSP가 이제 약자인데요.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는 약자로 이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용어로 매우 예민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고 번역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HSP는 질환이나 장애 여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성격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인구학적 통계로는 한 15%에서 20% 정도가 이 HSP 기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HSP가 유난스럽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신경계가 민감하게 작동하는 기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예민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떠올리는 이미지가 되게 이제 신경질적이고 화도 많이 내고 타인한테 좀 공격적이고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게 커다 보니까 매우 예민하다라고 하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고 또 책에서는 이 HSP가 갖는 특징을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초감각인데 아까 유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신경계가 민감하게 작동하는 이제 기질적인 거다 보니까 일반인들보다 감각 자극을 더 강하고 크게 받아들이는 신경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감에 대한 민감도도 높고 더 많은 정보를 더 깊은 수준까지 습득하고 있다고 하는 게 좀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초감정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민감성이 이런 감각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줘서 긍정적인 감정, 또 부정적인 감정에 모두 깊고 강하게 빠져드는, 그래서 내 감정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도 그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비안이라고 하는데요. HSP는 이제 단순하게 시각적인 미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감이 관여하는 수많은 자연, 문화, 예술 이런 영역에서 또 강하게 감동을 받고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예술가의 이미지에 좀 많이 부합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세 가지 특징적인 면들을 살펴봤을 때 HSP의 장점이 영민한 머리를 갖추고 있고 깊이 탐구할 수 있고 또 눈치가 빠르고 타인의 감정 상태를 잘 알아차리는 센스도 가지고 있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이제 느껴지는데요. 또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다양한 매력들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이렇게 좀 장점이 잘 살려진 HSP는 오히려 좀 인기도 많은 타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장점도 많지만 오히려 이렇게 너무 뛰어난 감각 그리고 공감 능력 때문에 강한 자극이 주어지면 좀 쉽게 피곤해지고 또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남들보다 또 몇 배로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아무래도 타인의 감정에도 깊게 공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타인의 기분이나 말투, 표정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감정이입이 강해서 오랫동안 여운을 느낀대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 특히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기질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이 놓여진 상황에 지속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해결하거나 견디기 위해서 이 에너지 소모가 많이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러한 상황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은 번아웃이나 아니면 만성 우울증, 불안장애라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HSP가 아닌지라고 생각해보고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HSP 기질인 분들은 본인의 이런 예민한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떻게든 숨기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무던하고 게으른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표현이 진짜 나와 순환권 페르소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12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면 예민한 사람들은 상황을 중심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주변 상황의 흐름이 머릿속으로 물밀듯이 밀려들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나마 내가 제일 덜 불편한 경우는 무엇일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내가 상황에 적절히 맞춰줌으로써 불편한 분위기를 끝내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문단을 읽고서 왜 HSP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었던 문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HSP가 갈등에서 오는 고통을 이제 크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제 피하거나 이제 만들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회사에서 이 HSP의 유형을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예스맨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다 괜찮습니다. 이제 해놓고서는 뒤에서 기빨려 막 약간 안 괜찮아. 나 힘들어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말만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제 저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저도 되게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서 사실 사무실에 있으면 몽구스라고 하나요? 몽구스가 아닌가?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난 그 사막의 동물 있잖아요. 미어캣. 몽구스는 뭐죠? 비슷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되게 작은 소리만 들려도 귀가 쫑긋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오지랖이 좀 넓은 온갖 거에 다 관여하고 참여하는 그런 사람도 약간 HSP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 HSP라고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면은 뭐 조용하게 본인의 일을 이제 책임감 있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 아니면 또 눈치가 빠르고 타인에게 좀 잘 맞추는 사람들이나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 HSP 기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HSP가 저희가 내향적인 사람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비율을 보면은 HSP 중에서 내향형이 한 7이면은 외향형이 3인 비율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향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예민하다고 생각하기가 이제 어려운데 사실 이제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막 노는 것도 좋아하고 막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이제 즐기고 하는데 꼭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꼭 이제 밖에서 이제 놀고 왔을 때 집에 이제 빨리 좀 돌아와야 된다. 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외향형 HSP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즐기지만 반드시 나 혼자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네. 것 같네요. 이렇게 좀 보통 사람들이 이런 HSP 속사정을 알게 되면 너 되게 피곤하게 산다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친구들이 가끔 이제 제가 막 고민하거나 막 이런 이렇게 참견하는 것들을 들으면 너 진짜 피곤하게 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많냐?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HSP인 줄 알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세부적인 특징들을 알고 나면은 아니네? 나는 HSP가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엔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저처럼 좀 헷갈리는 유형들을 유사 예민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딱 단어만 들었을 때 예민한 척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이제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맞아요. 이게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서 HSP 같지만 사실은 조금은 다른 원인으로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 속 저자는 HSP의 예민함은 타고난 것인데, 유사 예민자들은 그 예민함이 좀 결과적인 예민함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나 이런 위협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엠패스라고 불리는 공감력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일 때 HSP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정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완벽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공,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지점이 가까워졌을 때라던가 아니면 좀 위협이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느꼈을 때, 또 엠패스 같은 경우는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할 때의 상황들을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HSP는 어떻게든 예민한 모습을 숨기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유사 예민자들은 조금 온몸으로 나 예민해, 나 지금 힘드니까 건들지 마 라고 이렇게 한껏 예민한 모습을 뽐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본인의 이득을 취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런 타입은 또 잠재적인 나르시시즘이나 잠재적인 사이코패시 성향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큰 차이는 표출 여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HSP도 가끔은 참다 폭발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예민함을 더 자주 표출하고 있다면 이때는 HSP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이 유사 예민자들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니까는 까탈스러움이랑 예민함은 조금 다른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표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까탈스럽다라는 거는 결국엔 표현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까칠해, 까탈스러워, 예민해 라고 느끼는 거란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좀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HSP를 저도 이제 이번에 알게 되면서 느낀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이제 모여져서 그 예민함의 정도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향들이 극도로 이제 발달된 사람들이 HSP다라고 조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도 이거를 좀 약간은 스펙트럼
하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정보들을 찾아봤을 때도 이게 뭐 한 13개에서 15개면 아주 낮은 예민자,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았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또 이제 개수가 올라가면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들도 있었고, 또 약간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이런 HSP라서 그래 라는 이런 낙인이 생길까봐의 좀 조심스러움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막 한참 유행하는 MBTI 했을 때, 너 E라서 그래, 너 P라서 그래, 막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HSP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그냥 누구나 다 보일 수 있는 모습인데, 저 사람 HSP인가봐. 그렇게 될 수 있을 수 있어서 약간은 좀 주의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 HSP의 인구가 이제 15에서 20%에 해당하는 상당히 흔한 기질이에요. 그래서 장점만큼 대인관계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이제 뺏긴다는 단점이 이제 두드러져서 힘듦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대표님도 이 책을 이제 쓰시게 되셨다고 했는데, 이 HSP를 알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시는 내용을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책에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이렇게 예시와 함께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저희는 요 방법들을 조금 추려서 간단하게 한 3단계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수용하기입니다. 페이지 144 페이지를 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가진 측면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죠. 예민한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보다 더 편안해지려면 나에게는 남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가진 불편함이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내가 가진 예민한 기질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이게 바로 나인 것을. 이라고 네,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HSP는 상황과 타인의 시선을 이제 먼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본인이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인지, 또 무엇을 불편해하고 힘든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맞아요. 저희가 어떤 길을 찾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이제 목적지를 좀 알고, 그 목적지가 내가 정말 가야 할 곳인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정말 내가 가야 한다라고 할 때 길을 찾고 가는 방법을 찾고 해야 에너지가 덜 들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게 되어야지만 다음 단계들도 해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 HSP 성향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냥 나 자체를 이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수용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는 소문내기라고 정해봤는데요. 페이지 100쪽 읽어드릴게요. 네. 서로 다른 나가 만나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퍼즐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내 모습을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하고, 나 또한 진정한 상대방의 모습을 알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함께 긴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들이라면 내가 예민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민한 내가 숨을 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쨌든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성향이 이렇고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일 것 같아요. 맞아요. HSP가 그런 대인관계와 어떤 갈등 상황을 가장 어려워하고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나를 좀 숨기기에 더 급급하고 또 잘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더 빨리
소모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막 무조건 배려를 하고 혼자 이제 노력하면 언젠가는 지치기는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의 끝이 이제 또 비극적일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랜 기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이제 솔직하게 나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마냥 배려를 내가 해주기보다는 또 배려를 받을 줄도 아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깊은 관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연인 관계라던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을 때 특히나 더 그래야 한다라고 책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연애를 하고 또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고 또 때로는 자녀를 양육한다면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자녀와 또 평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평생은 아닐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오랜 기간 지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에 대해서 나는 조금 이런 부분에 예민해. 또는 나는 이런 정보를 되게 크게 받아들여. 나는 이렇게 좀 이런 상황에서 가끔 오해를 하기도 해. 이런 것들을 알린다면 조금 더 내가 편안하게 상대방을 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안전한 환경에서 또 편안해진다면 또 다른 데 갔을 때 또 자신감을 얻어서 또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마지막 저희 메시지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마지막은 환경 만들기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138페이지 보시면 스트레스는 필연적으로 자극의 유입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수많은 인풋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미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지난 일들을 곱씹어 보느라 일종의 정신적 과잉 활동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민한 사람들에게 환경이 특히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그 HSP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곳은 크고 감정을 처리하는 곳은 작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책에서는 문제 상황과 거리 두기, 이상과 현실의 나 차이를 줄이기, 그리고 감정 관리, 자극적인 환경 줄이기 외에 다양한 인지치료 기법들도 아주 알기 쉽게 이제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많은 방법들이 반복해서 그리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 책이 이런 부분에서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또 추천을 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좋은 방법을 하나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그 송혜교 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이런 감사 노트와 나의 못된 짓 일지 쓰기였는데요. 감사일기 같은 경우에는 작성할 때에도 그렇고 다시 읽어볼 때에도 이런 쾌감 증출을 자극을 시켜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됐던 내용이기도 했는데 나의 못된 짓 일지 저자는 죄책감 노트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일지를 통해서 불행한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떤 경우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한테 한바탕 이렇게 화를 내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좀 머쓱하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너무 화를 냈나? 이런 미안한 감정들과 또 이렇게 후회가 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가끔 있었어가지고. 저에게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죠. 보통 가족에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런 과정이 이런 죄책감이 보상 심리를 일으켜서 미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HSP가 죄책감을 더 많이 크게 느끼기 때문에 효과도 더 크다라고 하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또 지난번에 그 인지치료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걸 써보면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밖에도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내가 스트레스를 어느 상황에서 받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괜찮은지 괜찮지 못한지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영란쌤은 HSP가 아닌 것으로 이제 판정이 났지만 그래도 공감이 많이 되었던 우리 천만 SPS인들을 모두 잘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에서 가장 위로가 되었던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친절한 사람도 좋지만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나에게 친절한 사람 역시 좋은 사람입니다. 때론 남의 눈치 말고 자기 자신의 눈치를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예민한 건 정말 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또 적응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시의 개화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하루 지랑이 기는 이부시고 포근해진 얼음은 겨우 녹아내릴 것만 같아 동지 서딸기 나긴 밤 지나 헤매었던 발걸음 있잖아 그때가 기억조차 안나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해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소리 없이 일렁이며 떨고 있는 초라한 맘은 그대는 물에 연꽃처럼 전부 멀어져 갈 거야 넌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해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리 사이를 기지개 피듯 두 팔 벌린 꽃들처럼 그대 꿈도 내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만 혼자만 남아 시들지는 않을까 괜찮아 언젠가 다르게 피어날 거야 나는 그런 널 기억할 거야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해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리 사이를
2부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별책부록 주제는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영란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일단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 이 사람은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안 바뀌나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이 사람 뭔가 예전이랑 좀 달라졌네?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만 봐도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되면서 이 성격이 조금씩 변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 환경이 바뀌어도 이 부분은 진짜 절대 안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좀 수줍고 소심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무던하고 걸걸해 보이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낯선 상황에서는 약간 좀 위축되고 경계도 심하고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이 남아있기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의 성격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기질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환경과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성격이 합쳐져서 한 개인의 고유한 모습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클로닝거는 인간의 성격을 기질과 성격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기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로닝거는 기질이란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성향으로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리를 하였는데요. 기질의 유형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극 추구 성향, 위험 회피 성향, 사회적 민감성 성향, 그리고 인내심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사람마다 각 성향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게 이렇게 태어날 때 타고나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자극추구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극추구 성향은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고 충동적인 성향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을 추구하면서 쉽게 질려하는 스타일인데 이 성향이 이제 높을수록 모험적이고 즉흥적이면서 이 감각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자극추구 성향이 낮을수록 신중하고 계획적이면서 변화보다는 안정성을 선호하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이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친구와 낮은 친구가 같이 여행을 갔다라고 했을 때 높은 친구는 이제 비행기 표만 끊어놓고 현지에 가서 즉흥적으로 이제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오늘 번지점프 이거 너무 재밌어 보인다 지나가다 보니까는 저거 너무 하고 싶더라 우리 이거 하자 막 이렇게 하는 뭐 친구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자극추구가 낮은 성향인 친구는 이제 여행을 가기 전부터 막 숙소 식당 교통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떠나고 그리고 막 친구가 이제 새로운 음식을 야 우리 가다가 저거 먹어보자 라고 하면은 일단은 막 리뷰 먼저 찾아볼게 해가지고 구글맵 찾아봐서 평점이 어떤지 막 찾아보고 막 이렇게 신중하게 반응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말벌 아저씨가 생각이 났었는데 뭔가 자극마다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네요. 그분은 또 자극추구 성향이 좀 높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 어렵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경향일 수 있고 나는 좀 하던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은 낮은 성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다음으로는 위험 회피 성향인데요. 이거는 위험과 불안을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 성향이 높을수록 조금 불안감이 높을 수 있고 조심스러운 성향을 띠게 되고 낮은 경우에는 좀 더 대범한 모습, 또 긍정적이고 걱정이 좀 적은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면 좀 이렇게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은 경우에는 실수를 하면은 굉장히 좀 오랫동안 곱씹고 후회를 하게 되고요. 네. 또 위험한 활동은 피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중시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밤새도록 준비하고 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뭐 예를 들면 주식
어떤 주식이 뜨고 있대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사지 않고 아니야 괜히 돈을 잃을 수도 있어. 뭐 이거는 조금 뭐 이런 부분에서는 위험해. 이렇게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네 그런 것들을 좀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또 성향이 이제 낮은 경우에는 조금 스트레스를 쉽게 흘려보내기도 하고 누가 봐도 위험하다라고 하는데도 괜찮아 도전 이제 그렇게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또 금방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반대의 모습으로 뭐 발표 전날에도 크게 이렇게 막 걱정을 한다기보다는 에이 뭐 잘못되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주변에서 뭐 스카이다이빙 해볼래? 그러면은 무서워보단 좀 무섭더라도 그래 재밌겠다. 그래 해보자.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위험 회피 성향이 높으면은 자극추구 성향은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 위험 회피 성향도 높고 자극추구 성향도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걱정이 많고 불안이 높은데 번지 점프는 해보고 싶어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 유형에 속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엄마도 생각해보니까 이 유형에 속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되게 불안이나 걱정이 많으신 편인데 또 뭔가 이런 도전하는 거나 활동하는 거는 되게 또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거 하겠어? 나 이런 거 못하지 하면서도 또 계속 한켠에 이게 하고 싶으시니까는 그래도 그냥 일단 해보자 해가지고 하시고 하기 전에 항상 저한테 그 걱정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하시면서도 걱정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항상 엄마 괜찮아 해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그 약간 자극추구를 계속 높여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죠.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어머님한테는. 네네. 그럼 혹시 유리쌤은 어떤 유형이세요? 저는 확실히 이제 위험 회피 성향은 낮고 자극추구 성향은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되게 이런 걸 도전해보는 거는 좋아해가지고 뭐 혼자 배낭여행도 가보고 일단은 뭐 저도 진짜 그때 준비 없이 그냥 막 갔거든요. 가서 이제 위험을 닥쳐놓고서 이거 좀 큰일 났다 했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의 자극들을 되게 재밌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가끔 유리쌤 되게 무던해 보이는데 뭔가 새로운 일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도전하고 와서 오 할 때가 있어요. 네. 영란쌤은 좀 어떤 성향이세요? 저도 자극추구 성향은 좀 높고 위험회피 성향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새로운 일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본 일들 시도해보고 또 금방 그만두고. 저도. 그래서 저희 둘 다 약간 취미 부자잖아요. 맞아요. 이게 앞서 이제 인내심 파트에서도 나올 텐데 저는 좀 인내심이 또 낮거든요. 저는 인내심이 높은데도 그래요? 약간 새로운 거를 못 견뎌 하고 시도한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은 이렇게 좀 돌아서는 것도 빠른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아무튼 또 여러분들 또 어떤 성향인지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사회적 민감성 성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성향은 사회적인 인정과 애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인데요. 이 성향이 높으면은 감정적으로 따뜻하고 타인의 인정에 민감해서 사교적이고 감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회적인 민감성이 낮은 경우에는 좀 독립적이고 감정에는 덜 영향을 받아서 좀 현실적이고 논리 중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경우에는 뭐 친구가 나는 너 없으면 심심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런 칭찬을 받은 거에 대해서도 이제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피곤해도 그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든지 또 상사한테도 이제 칭찬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런 사회적인 민감성이 낮은 경우에는 뭐 친구가 이제 주말에 놀러 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내가 나가기 싫다라고 하면은 나 그냥 혼자 책 읽는 게 좋아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런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독립적인 성향을 이렇게 보인다고 하고요. 또 칭찬이나 비판을 들어도 감정적으로 잘 흔들리지 않아서 뭐 이 부분은 도움이 되면은 듣지만 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안 듣고 걸러듣는 네, 감정보다는 확실히 논리와 이 사실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저는 타인에 대한 반응성은 좋았는데 독립성이 또 높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뭔가 혼자 있는 것도 어렵지 않게 잘 지내면서도 좀 사람들한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스스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영란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좀 독립적인 것도 좋아하고 어쩔 때 보면 저도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질 때가 있거든요. 감정보다는. 그래서 그런 성향들이 저도 약간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마지막은 인내심인데요. 이 인내심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정도를 보는 척도예요. 그래서 인내심이 높다 하는 사람은 좀 끈기 있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낮은 경우에는 좀 빠른 보상들을 원하기도 하고 또 변화를 원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인내심이 높은 사람은 하나를 시작하면 끝장을 본다.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인내심이 높다라고 하니까 어떤 좋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꾸준히 하는 일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꼭 이게 인내심이 좋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잘한다. 성공을 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인내심이 좋으면 어떤 목표를 이루어내기에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물의 예시를 좀 들어보면 저는 가장 떠오르는 게 스포츠 선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떤 성과가 좋지 않아도 계속 꾸준히 훈련하고 개인의 몸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뭔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실패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거를 볼 수가 있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김연아 선수도 생각이 났었고 또 유재석 MC님도 생각이 났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은 인내력이 높은 사람들만 성공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인내력이 낮다고 해서 성공을 못한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력이 낮은 분들이 쉽게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포기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길을 다시 선택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노홍철 씨가 인내력은 낮지만 자극주구 성향이 높으신 성향이어서 굉장히 이 다양한 분야에도 이제 도전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성향이 아닐까라고 좀 추측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좋고 나쁜 기질상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복합적이었잖아요. 아까 저희 성향을 얘기하면서도 이렇기도 한데 저렇기도 해. 한 부분에서는 좋은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반대야. 이런 것들이 있었다시피 좀 이렇게 다양한 나의 기질적인 거를 좀 면면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가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펴본 결과 종합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이 기질적인 부분이 내가 싫다고 해서 억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가진 이 기질을 가지고 환경에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저희가 1부에서 HSP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기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그 예민한 성향을 사실 무던한 성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격이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격과 기질에는 장점도 단점도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기질과 성향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기질과 성격 중에 이 기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이 TCI라는 기질 및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에서는 기질과 후천적인 성격까지 종합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심리 검사이기 때문에 내 기질이 정확히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 검사를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만 아쉽게도 검사가 좀 유료로 진행되는 검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운 심리상담센터나 이제 뭐 받을 수 있는 곳들을 검색해 보시고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광고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과 기질을 가지든 정답이란 거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기질의 장점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질을 잘 파악하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 건강한 마음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 진행자 유리 김영란이었습니다. 구구절절 이만 구이